어떤 조치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 확실한 조치입니다. 한뭐 10가지는 안 되니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한번 꼽아보려고.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책임을 지니고 즉시 소환될 수 있는 시의원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뽑는 관직인 사람들은 선거권과 그다음에 어, 소환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겸직한다. 일하는 이렇게 이런 개념이죠. 재판관, 치안판사,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선거로 선출하고 역시 소환할 수 있다. 승비군과 단료제를 폐지한다. 그 승비군은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한다. 이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무장한 인민들로 대체되는 거. 이 혁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했다. 경찰을 비정치적이며 소환될 수 있는 꼬민의 집행기관으로 바꾼다. 세 번째는 공직자의 연봉 상한선을 6천 프랑으로 제한한다. 뭐 액수가 감이 잘 안 오지만 요 시기 나폴레옹 3세 루이 보나파르트가 그 의회에서 돈 타내고 할 때 연봉을 300만 프랑 정도 요청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300만 프랑을 대통령이 받을 때 아니면 황제가 받을 때 그 이 노동자들이 받는 수준에서 6천 프랑으로 제한.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판공비 따위를 다 폐지해버린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 계급 정부를 다시 과거의 지배자들이나 새로운 지배자들을 위한 정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 3세 재정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새로 등장한 어, 그 관리들이 또다시 인민위에 분리당 이거를 막는 그런 절대적인 조치다라고 믿었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 이 프롤레타 독재 또는 이 노동자들의 정부라는 요거는 정부이기 때문에 무정부는 아니에요. 무정부하고는 뭐가 다르지. 과거의 정부하고는 다르지만 무정부는 그렇다고 또 흔히 이 정부라면 관료들이 늘 이렇게 주름 잡는 이 관료제를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 위험도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막는 그런 극한 위치인 정부다. 이게 장기적으로 존속했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짧은 수명 덕분에 오히려 그 순수한 형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파리 고민을 놓고 보자면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을 다 무시하고 모든 국가를 악마화하는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폭력이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오늘날 그런 이론가들이 종종 있죠. 그것도 비록 거부할 수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그걸 소홀히 한 변혁 운동 과정에서의 민주화 등등을 소홀히 하는 변혁 운동도 이 파이프 옆에서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파리코민에서 이 자본 독재 대안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어떤 이념적 지표를 한번 찾자면 착취와 지배관계와 소멸한 평등사회, 뭐 다른 말로 하면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 이쯤 얘기 되겠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이루어진 프롤레타 독재, 노동자 정부, 노동자 국가 이거 자체가 철저하게 평등한 관계 속에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요것들을 파리 코민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 그 혁명기 소비에트도
파리꼬민과 유사하게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서 건설됐습니다. 어떤 당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형성됐죠. 또한 파리코민과 마찬가지로 무장한 인민의 힘으로 짜르 체제의 반동이나 또는 그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임시정부의 간섭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들은 파리코민과 다르게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는 그 정치적 성향이 좀 승리했다, 변해갔다는 거죠. 이 상이한 성격의 소비에트들은 사회주의 혁명의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레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소비에트들, 특히 중요했던 그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아직 주도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어, 그때는 되게 사회혁명당 또는 멘셰비키 가운데도 특히 어, 이 혁명적 방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볼셰비 잠깐만 쇼비니즘 쪽에 막 이렇게 쏠려 있던 부류들. 이 부류들이 되게 계급상으로는 뿌띠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주도했던 단계죠. 요거를 어, 레닌은 부르주아 혁명의 산물이기도 한 그 임시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가 권력의 매나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베트를. 성격은 뿌띠부르주아가 주도하더라고. 그래도 이건 새로운 형태의 국가 권력이다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의 매너를, 어, 이게 빠른 꼬민을 본보기 삼아서 성장시켜가, 변형해가, 그런 거에다가 초점을 둬.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이 기존의 국가는 다른 것이다라고 봐서 존중하되 그것이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고 그래서 그 성격을 바꾸는 거. 요 이중의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로써 그는 부르주아 사회가 상당 기간 안정화된 다음에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보통의 이런 통념을 깨고 그냥 부르주아 혁명을 근간으로 단기간에 민주 최초의 노동자 농민의 국가 건설하는 이걸 뭐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사실 노동자를 지금 강조하고는 있지만 어, 절대 다수의 인민이 농민이었죠. 그래서 농민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막스가 또는 엥겔스가 파리고민의 그 처참한 좌절을 목격하고도 그 긍정적인 의의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노동자기업 해방운동의 지표를 세운 것, 요거는 사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후적인 작업을 했던 것과는 달리 레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비에트의 성격을 파리꼬민의 이념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바꾸겠다. 이로써 혁명의 물기를 돌려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변혁 주체 세력의 성장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레닌의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그 레닌이 적극적 개입 방식에는 극복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항상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의 실전적 조건에 근거해서 그의 해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소비에트의 해방적 일을 현재화하는 기초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하는 척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내고 정리하기 바빠가지고 이제 그 원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 레닌은 경제의 그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면서 계급 분석하고 계급들의 열망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어, 지금 사회주의를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특정을 하죠.
이게 이제 성공의 주요한 비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혁명의 진로를 사회주의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이 큰념에 얽매이지 않는 현실주의적 냉철함이 작동합니다. 이 점을 그 자신도 잘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실은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독창적이고 한결 특이하며 한층 변화무쌍하다. 이런 이제 유물변증법적인 관점에서 공식들이 단순한 암기, 반복 이것들을 비웃죠. 그렇게 가서 이제 현실을 이제 이런 관점에 이런 사고방식은 사무혁명 직후 러시아의 정치적 권력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낡은 사고방식에 따르면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있은 후에 그게 좀 공고해지고 완성이 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지배 이들이 독재가 따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이미 사태가 이미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이 시기 러시아는 부르주아지 공식적 권력 기구인 임시정부가 노동자 농민의 현실적 권력을 뜻하는 소비에트와,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는 뭐 공식적으로 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선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등장한 거죠. 이것이 공존하는 이른바 이중 권력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어, 그러니까 레닌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다,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파악했죠. 물론 이게 오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만일 소비에트가 약해지면은 임시정부가 반동가 될 것이고 반대로 임시정부를 허물어야만 소비에트가 건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레닌은 이 이중 권력이 러시아 혁명의 두드러진 특징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페트로그라드에서는 권력이 노동자와 병사 수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인민과 유리된 상비군, 경찰, 관리가 말을 안 듣는, 이제 다 틀어져 버린 이런 상태에서 이 병사들한테 폭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내리는 파리 꼬민유형이 국가의 특징적인 사실이다라고 봤죠. 문제는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넘기고 있다. 임시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흔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나름의 뭔가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 기존에 임시정부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건 불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신뢰를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의 구성물이 됐고 이게 초기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이때의 소비에트의 대표 소비에트인 페트로라는 소비에트의 속결이었다. 레닌이 이제 그게 이제 근본 문제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레닌은 임시정부에 맞서 소비에트 권력을 이제 넓혀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고 또 소비에트 내에서 다수를 획득해서 그 계급적 주도권을 바꾸는 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주도하는 게 뿌띠브르자 그죠? 그걸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 그래서 이른바 이 혁명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혁명적 방위주의 요것들이 임시정부가 표방하는 거죠. 이거는 제국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폭로하고 극복하면서 이제 정쟁을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 쪽으로 넘기자 하는 게 이제 레닌의 기본적인. 어떤 이 이중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닌은 무엇보다 정치 세력의 계급적 성격과 이 계급들의 열망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임시정부의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지는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세력과 얽혀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합병이 그 핵심이에요. 뭐 핀란드, 폴란드 등등을 합병해버리면 거기서 엄청난 걸 뜯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권을 버릴 수가 없는 온갖 그 이권들이 얽혀있는 제국주의 전쟁을 끝날 수 없다. 인민에게 유리한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또 안 한다. 재헌에도 하겠다 해놓고는 언제 할지 끝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뭐, 농민들한테 뭘 해주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민과 병사들, 그러니까 병사들은 대부분 계급성으로 보면 농민이에요. 병사들 대다수가 농민이었어요. 그 레닌이 보기에 요거는 뭐 티브르주아적 성향을 지닌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자산가라고 볼 수 있는 거니. 물론 그런 건 아닌데 빈농과 또 중농 이상도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뿌티브르주아가 주류라고. 그다음에 요 계급은 음, 자본가하고 노동자, 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동요하는 계층이다. 숫자의 힘에서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 거대한 뿌티브르주아의 물결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를 흡수해버려요. 요 시대. 그러니까 린이 보기에는 러시아야말로 가장 뿌티브르주아적인 국가다. 국민이 그렇게 많아.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숫자도 적고 존재되어 있지도 않고 약하고 계급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아직 머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다만 소비에트가 등장했다는 것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계급 관계에 근거해서 세 당파가 당시에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강도들과 살인자들이다. 부르주아, 일시정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권력이요. 이 강도들을 근사한 말, 그럴싸한 말로 감싸고 있는 어, 사회혁명당 또는 멘셰비키 일부,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 강도들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보셰비키, 그 다음에 멘셰비키 일부, 이 정도를 그렇게 평가했죠. 이처럼 다수 농민들 내지 푸티부자들이 혁명적 방위주의, 이거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혁명을 지키는 방위하는 그런 군대. 이렇게 생각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이 혁명이라는 건 이미 유럽은 다 거쳐와서 부르자 지배체제로 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 지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레닌이 보기에 이건 제국주의 전쟁,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서 계속하겠다는 뜻뿐이다. 전혀 이 진보적인 게 아니다라고. 혁명적 방식이라.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 1912년인가요? 그 바젤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 모임에서 우리는 전쟁 반대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해놓고 14년 1차 세계대전 터지자마자 다들 그냥 전쟁 비준해버린 그 전력이 있죠.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레닌이 카우츠키를 존중하다가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완전히 배신자 카우츠키를 규정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쇼비니즘이 주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수파가 되는 거는 쇼비니스트가 되는 거다. 이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다수로 가야 되잖아요. 다수로 가야 사회를 바꾸는데 다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할 때 거기서 그 다수파가 같이 가가지고는 그냥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소수파로 남는 거를 작업하는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그 소수파에서부터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그 입장을 취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이 즉각적으로 사회주의적 변화를 실행할 수는 그거는 이제 소수만의 어, 이제 흔히 말하는 블랑키주의라고 하죠. 블랑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를 지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이 압도적이니까. 어떻게 부르주아들이 거기 가 있습니까? 또는, 또는 세주를 향한 실천적 조치들을 뭐 설명해야 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푸티브르주아가 받아들일 만한 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 같아요. 현재 우리가 그냥 입에 우리가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말이 시민이잖아요. 말아봅시다 시민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푸티브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노동이 사라지고 노동을 지워버리는. 근데 거기에 꼭 우리가 같이 가줘야 되는. 비록 소수로 아직은 머물더라도 노동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노동자 계급, 뭐 노동자 정치, 뭐 노동자 국가 등등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거죠. 음, 그럼 그렇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건 오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계급 관계를 흐리고 혁명적 방위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주의 혁명당을 비롯한 포트부르주아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세력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을 혁명으로 끌고 가려면 프롤레타리아는 그들로부터 일단은 분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꺼버리면 그냥 혁명적 방위주의 쇼비니즘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지금도 만일 진짜 뭐 전쟁 비슷한 거라도 일어나 쇼비니즘적인 분위기가 전 국토를 그냥 휩쓸 것 같아. 거의 광기 이렇게 걸려. 그걸 막을 수 있겠는가? 참 어렵죠. 근데 아무튼 이때 레닌은 그 소수가 남더라도 그걸 막아야 된다. 그 입장이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롤레타를 그들로부터 분리해서 독자적인 프롤레타 당으로 유지해야 돼. 왜냐하면 농민 슈비니즘적인. 이 독산호선은 포티브르주아지와의 분리 자체를 위한 건 아니죠. 분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포티브르주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이 혁명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레닌은 이러한 노선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한 계급적 이해관계. 제국주의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계급적 이해관계가 뭐냐? 여기다 초점을 놨어요. 자본가들의 정부인 임시정부는 정복이나 합병에 따른 이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약탈전쟁을 끝낼 수 없다. 자본가 계급의 이윤과 지주들의 토지 재산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개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반면에 소비에트의 노동자들이나 병사들은 대부분이 임시정부를 지금 떠받들고 있지만, 신뢰하고 있지만, 쏘아가지고, 사실상은 약탈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본가들의 이윤이나 지주들의 특권을 보존하는 데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레닌은 노동자 및 병사 대표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이양해야만 이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다라고 육성합니다. 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근데 이게 주요 도시들보다는 이 지방 소비에트들에서 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요 도시 소비에트들은 이 임시정부의 영향을 정치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자기들이 막 통제하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방은 이에 반해서 이미 벌써 그런 토지라든지 생산 시설에 대한 통제를 현실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부터 오히려 도시로 이렇게 압박해가는 전략을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내리는 지방의 소비에트들로부터 소비에트들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또, 이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이 그들 자신의 주도로 소비에트를 만들고 조직하고 낡은 권위들, 그 관료라든지 경찰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버리고 프롤레타리아 및 농민의 의용군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 모든 토지가 농민들에게 이전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장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8시간 노동일이 도입되고 또 임금이 인상되고 그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막
소비에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은 어, 전혀 변함없이 잘 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식료품 분배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을 이미 소비에트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만 두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 내지 뿌띠부르주아지를 임시 정부에 대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떼어내는 그런 그다음에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끌어들이는 소비에트가 제대로 사회주의 혁명 쪽으로 나가도록 과정에서 상당한 현실성이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정당들, 사회혁명당, 또 나름대로 기교들은 또는 맨셰비키 중에 그 혁명적 방위주의에 빠져 있는 부류들은 이런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임시정부 속에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또 이때 레닌은 이 뿌티브르주아는 항상 두 부류가 있다고 동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빈곤층들이 노동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그쪽을 특히 좀 공략하려고 듭니다. 어, 소비에트에 대해서 토지 장악과 재산 통제, 또 이를 임시정부의 간섭에 맞서서 보장하는 이 의용군에 의한 상비군의 대책, 이런 것들은 농민, 특히 빈농들의 계급적 이익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 가능성이 그러니까 둘이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다. 음. 이처럼 레닌은 혁명 초기에 임시정부와 공존하는 노동자들, 민병사 대표 소비에트들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 이중 권력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임시정부의 계급적 성격을 이거는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이 전부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근데 이걸 은폐하는 그 나머지 당들은 다 은폐해버렸단 말이에요. 혁명적 강요주의로 빠지면서 제국주의 약탈 전쟁을 합병 없이 빨리 끝내자. 망토를 이루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자라는 것들을 목표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를 통해서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을 노동자 국민이 통제하려 된다. 그런 목표. 이걸 명확히 함으로써 이제 당시에 다수를 이루는 농민 계급 내지 포티브르주아지 임시정부에 대한 신뢰, 맹목적인 신뢰. 되게 레닌은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봤어요. 임시정부가. 한갖 발표들 다 거짓말들이다. 그 폭로하는 거를 주요 업무로 삼았어요. 근데 뭐 윤석열처럼 바로 확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 방위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노동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계급적 관계 속에서 폭로하는 작업을 레닌이 적극적으로 했다. 음.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이 혁명적 방위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독자적 혁명 노선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소수파였던 볼셰비키가 다수를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사할 수 있습니다. 레닌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국주의적 자본 독재가 이야기하는 공멸,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핵이 터지고 나도 살아남는 것 있잖아요. 바퀴벌레는 안 죽는데 저는 곰벌레 같은 게 있겠지만 인류는 뭐 거의 다 그다음에 또 좀비 영화 흔히 나와서 생화학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디스토피아잖아요. 그냥 전 인류가 그냥 좀비로 뒤덮이는 그 문명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상황도 항상 뭐 열려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핵전쟁 언제 터질지. 그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이 생화학전 이후로 들어갔을 때의 그 위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공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동자 계급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자본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좀 같이 잘 삽시다 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죠. 이때 독자 세력화를 방해하는 거대한 흐름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파쇼 정권의 직접적인 탄압, 뭐 국법부터 해서 뭐 지금은 이 명칭만 바꿨을 뿐인 공안 검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거 이전에 이 노동자들이 계급 의식을 다 말살한 그래서 계급 관계를 탁 떠나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 독재를 그냥 절대자로 떠받들게 만드는 그리고 이 약화 극단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열 체제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도 그걸 각자 도생하는 그 현재의 조건을 그냥 수임원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기서 이제 소외국항이라는 소폭행인가요? 소외학행 그런 이제 그걸 버티게 만든 그 이제 절망 이렇게 만드는 구조 어, 이 제국주의적인 성장이 돼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뭐 시비아권에 들어갔다, 선진국이다 그런 확장들을 끊임없이 이제 동원해서 사회를 바꿔야지 하는 마음게 만들어 온 그 수십 년의 역사가 있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이 자유권 독재의 주요 분파의 여야 정치권을 또 저번째 거의 좀 노예 양상소 같이 있다고 봐요. 네. 제도교육, 제도교육이라는 게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취업 공부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고 대중매체, 마찬가지죠. 대중매체들이 그렇게 저번 문제를 절대화하는 또 나아가서는 계급적 사고를 뭐 좀 하려고 들면 계급 환원주의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방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진보 이론이나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기여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동자 정치운동조차도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있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자학과 반성, 어느 이렇게 활동가 모임에서 보니까 이 혓바들 반성해야 된다 하면서 막 외치더라고. 반성해야 되는데 떻게 반성해야 되는지. 저는 그 반성의 핵심은 그 이렇게 밀려온 이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고 그 물적 토대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로부터 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이게 제국주의적으로 한 발 걸쳐서 성장해오는 그 흐름이 날이 갈수록 어, 불가능해져, 어려워져, 이윤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국주의적인 스타일 집시 구조가 점점점 어, 난해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어, 인식을 통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사고의 전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레닌이 혁명의 으로 등장한 자본과도 임시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권력을 혁명의 진전을 위한 근거지로 삼았듯이 예컨대 오늘날 이 광장에 보이는 여러 단체, 조직들의 연대체, 의 것들을 이 시대의 현실적 대항 권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 예단하기 어렵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을지,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 막 살아 움직이는 단계로. 아무튼 그것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라고. 꼬민이나 소비에트의 다양한 그 후보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또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계엄 때 계엄이 안 통했던 것 중에 또 결정적인 거 하나가 그 군대가 말을 안 들은 부분도 있잖아요.
제대로. 그 신복을 갖다 박아놨는데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 아마 그 내란범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거예요. 또 한다고 얘기 말을 듣겠나?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친구에서는 말을 들어도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내전에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은 소비에트 그렇게 생긴 거 그런 식으로 말을 진압해. 근데 진압을 안 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총을 돌리고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의 현재적 현상 형태 그거보다는 심지어는 그 페트로그라드 소베트조차도 실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프티브르주자들이 주도하고 혁명적 반인주의 쇼비니즘이 막 지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뭘 운동한다고 했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망 없어. 이거 치워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변화 가능성.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 고민이 필요해요. 이 경우 자본과 구조적으로 적대적 모순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특히 생존 위기로 내몰리는 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병역적 잠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이때 비정규직일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계급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공부할 짬도 안 나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그 계급적 본능만 가지고 있고 그러는 그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다 그냥 극우 운동에 막 가입하고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현재의 그런 의식 구조나 욕구 이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계급적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키워낼 건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현재 이래서 안 돼라는 얘기가 사실은 수많은 그 지식인, 진보 이론들 쪽에 굉장히 무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래서 안 돼. 그러나 현재에만 머물 게 아니라 그런 계급 구조 전반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 상태나 욕구를 불변 조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고 계급적 조건을 근거로 계급식 발전과 조직 화합을 추진해야 돼요. 이 생각입니다. 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농민들이나 혹은 뿌티브르주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소비에트들이 임시정부의 신뢰를 보내는 현상 이거는 또 이거는 계급관계를 틀어놓는 혁명적 방위사 또는 임수정 자체의 기반에도 기인하지만 인민대중이 아직까지는 소비에트를 국가 권력으로 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한 그 상태를 우리는 그냥 수사받지 않은 세력이야 이렇게 됐을 것 같고 우리가 국가야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초기에 그래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가 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에다가 국가 권력의 자격, 권위 이거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데올로기 투쟁의 아주 핵심 업무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소비에트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런 필요의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레닌은 우선 소비에트의 그 인류사적인 의미를 딱 못을 박아요. 인류는 노동자, 농업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 소비에트보다 우월하고 더 나은 정부 유형을 아직 진화시키지 못했고, 우리 또한 아직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진화된 건 본 적이 없다. 최종 정부 형태다. 최고의 정부 형태다라고 우선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는 군주제나 부르주아 공화국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소비에트를 국가 권력이 아닌 뭐 협동조합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비에트는 이게 부정부주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그런 부정관념들을 깨버리는 것이. 그래서 소비에트의 우월성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확대됐다.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다. 그때 그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말 그대로 다수의 의지를 실행하는 거다.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정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이거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뭐 한가 저는 옛날에 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뭔 얘기 전 나이가 70이니까 어릴 때니까 꽤 오래 전이거든요. 그때 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글쎄 보이다 거치 저게 뭐지? 다수의 횡포를 억제한다? 횡포니까 그건 억제해야 될 것 같긴 해.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면은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 자본가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파업하는 거나 이런 걸 억제하고 이게 민주주의다가 되잖아요. 그때 그런 짓들을 했어요. 뭐 이상한 말들, 뭐 형식적 그 틀을 가지고 딱 뭐, 뭐 헤게모니장으로만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흥행하는데 그, 그 우선 윤석열이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도대체 뭔지 잘 박정희가 막 부르짖었던 흥국적 민주주의라는 건 뭐 명확하게 독재 아니에요. 유신 독재가.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냥 말 그대로 다수가 권력의 주인인 게 민주주의다라고 해놓으면 그냥 간편한 거죠. 그거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때 노동자 농민들이 인구 절대 다수인데 이들의 이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소비에트는 바로 다수 피착지 노동자 대중을 확 위해서 획기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장시켰다라고 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특히 농민이 거의 한 90% 되는 사회니까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권력을 쪽에서 장악한다. 뭐 민주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비에트로 등장한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주의. 굳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자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무산자라는 이제 뉘앙스가 있지만 어쨌든 노동자 민주주의는 그 어떠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100만 배나 더 민주주의. 소비에트 권력은 부당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정보다 100만 배나 더 민주적이에요. 이게 레닌의 그거죠. 프로타 민주주의. 이건 루즈한 민주주의보다 한 배 더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소비에트는 뭐 해라. 뭐 이거죠. 이 소비에트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것은 단지 다수가 권력의 주체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파리코민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에서도 모든 공무원과 모든 종류의 대표는 선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언제든지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급여는 유능한 노동자의 임금을 초과해서 안 된다. 그들은 인민의용군과 그 분견대에 의해 점차적으로 관리나 경찰이나 성비군 다 대체됩니다. 내는 이런 주장이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혁명 초기에 레닌이 아주 그동안 신념이었던 것. 또 이게 또 점점 관철이 가는 과정이 소비에트 확장 과정이에요. 음. 그러나 무장 분견대들이 인민들 자신이지 인민들 위해 군림하고 인민들로부터 유리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는 더 이상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기 하고 착취하기 위한 권력 기부라는 본래적인 의미의 국가는 아니다. 본래적인 의미의 국가는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의 길을 멈춘 국가, 또 준국가, 혹은 뭐 레닌의 표현으로 빨리 꾸미는 유형의 국가, 빨리 꾸미는 유형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나 경찰 상비군을 보편적으로 무장한 인민으로부터 구성된 의용군이 대체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이게 딱 정착이 되면 어떤 짜르나 자본가들도 탈취할 수 없는 자유의 보장책이라고 봤어요. 그 레닌은 무장한 인민 분견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짜르나 부르주아들의 모든 반혁명 기도를 말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무력으로 문제예요. 무자비하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총기 사용하는 거 관련한 그런 거 있어요. 그거들이 줄어서요. 무슨 방식? 거기 보면 뭐 벽돌을 몇 장 뚫는가, 소총을 쐈으면 그 벽장 네 장을 뚫었다. 그 벽돌 뒤에 숨어 있다고 안전하지가 그다음에 저 세탁기 뒤에 수는 괜찮을까 하고 쏴요. 그러면 앞에 뚫고 중간에 있는 그봉 있잖아요. 뚫고 그다음에 뒤에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숨어도 죽어요. 그 교수님 어디 숨기를 결정하셨어요? 숨어 봤잖아. 근데 우리나라 그 방탄복이 성능이 굉장히 좋대. 가성비가. 그 방탄복 공동품 생각보다 나가는 게 그다음에 게임하기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자 농담입니다. 이것도 진담을 하고요. 어쨌든 이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이 좀 필수다. 그것도 경찰 또는 상비군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인민들이 무장하고 훈련해야 돼. 싸우는 걸 배워야 돼. 이런 입장에서. 저는 그 좀 어릴 때 없이 살아가지고 그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 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어요. 뭐 골프라는 걸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것도 이질감이 있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이 식민지 백성들은 그런 재밌긴 하지만 돈 가지고 노는 운동보다 치고받는 격투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숭룡, 뭐, 이영걸, 이소룡은 조금 약간 과장이 많은 그 연기 때문에 했어요. 몇 살도 대학원, 대학 대학원 때까지, 대학원 때까지. 심지어는 여기, 강사할 때까지도. 프레임 하버드, 뭐, 운동하러 다니고, 체육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우러 다니고. 지금도, 무장을 해야 되나 할 때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검을 하나 사야 되나. 그래서 그 장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집에 갖다 놔야 되나. 그런 거 없고. 아무튼 농담입니다. 이런 소비에트들의 방어만 아니라 소비에트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새롭게 뭔가 소비에트가 들어서려면 그 안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이 무장 분견대가 농민들을 도와요. 그 지주들이 꼽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새로운 국가도 국가인 하나는 억압도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때 억압 대상이 취자라는 거죠. 기존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착취해왔던 그 지배자들이라는 거. 그 숫자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억압의 주체는 인민대중 자신이라는 점이고, 민주주의자라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에 반대할 수 없다. 이 독재라는 말은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부르주아들 하자는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하자는 하는 독재죠. 노동자, 농민이 독재다. 이 반대할 수 없다. 이건 민주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따르는 내전, 당연히 그건 불가피하다. 뭐 내전 예견하는 거죠. 초기부터. 이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병사들의 독재 공간 이렇게 봤고요. 이, 이 병사 다수를 표사하는 병사들, 다수는 농민들인데 따라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다. 망치하고 난시의 상징이죠. 이 무장한 인민이 상비군과 경찰을 제압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권력을 소비에트 권력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었다는 그 초기 혁명 초기의 그 이중 권력을 소비에트 독재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독재로 바꿔놓지 못했다면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 또 은행 등에 대한 소비에트의 통제는 불가능해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혁명의 전 과정에서 경찰을 인민의용부로 대체하는 이런 개혁이 그 진행이 됐다는 거죠. 레닌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들의 파리 고민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 조직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과제라고 봤습니다. 이 소비에트들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살아있는 세력, 볼셰비키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소비에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병사 대표 소비에트들이 망을 필수적인 전국적으로 창출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 임무다. 4월, 5월, 6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닌이 그 혁명 과정에서 특히 7월 폭동과 반동 뭐 이런 것들로 위기를 겪죠. 그래서 이제 반역자를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망명 또 잠시 피난도 도망하거나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볼셰비키는 이런 작업을 그래도 꽤 꾸준히 했고 소비에트 성격을 변화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10월 혁명은 뭐 성공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 이런 새로운 유형의 국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본질은 뭐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독재죠. 이 독재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거 정확히 거부감이 있죠. 완전히 떠치기가 참 어려운데 그 군부 독재 오래 겪고 그 파쇼 내란으로 인해서 형식적 민주주의 그 위기에 처하는 것도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사회의 독재라는 말은 거의 생각줘야 거부감 생기죠. 하지만 이때 극우 파시스트들도 입에 달고 사는 민주주의의 호구를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 진짜 뭐냐 하고 한번 따져보고 레닌의 다음 같은 지적을 살펴보면 좀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어, 이 레닌에 따르면 생산수단과 정치 권력이 착취자들의 수중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바로 민주공화정, 재헌의회, 보통선거 등등의 부분입니다. 이것들로는 한없이 하지 않다. 생산수단의 지배권 누가 가지고 있냐. 실제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의회제 민주공화정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제일 노한, 그 제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 부르주아 이건 독재일 뿐이고, 이 은폐된 부르주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빈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부르주아 국가를 국가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사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러니까 국가가 사라진다는 말은 뭐죠? 누가 누구를 지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평등사회로까지,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프롤레타르 국가다. 이렇게 이걸로 대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세계사적 확대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 자본의 족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길 이렇게 단언한 거예요. 그래서 레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독재, 민주주의, 국가 이것들의 배급적 본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이 뭐냐? 본질적 기능이나 하는 거는 따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검찰이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안검찰의 주요 업무 내에 뭐가 들어있죠? 뭐, 대관점이 그 선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노동이 있어요. 노동. 대관 간첩 업무에 준하는 공안 검찰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거의 적인 거예요. 국가의 적인 거를 일단 설정돼 있는 그게 현실이었던 거지. 그런 어떤 그런 계급적인 본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그 민주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간파해가지고 그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 이게 완전히 오남용되고 있으니까 버리자 하는 그 이론가들도 있죠. 그 민주주의야말로 이 자본주의의 뭐라서 주인기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민주주의가 쌓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그 지적 과정 뭐 이런 그룹들의 이론이 있죠. 그거는 좀 헛다리 짚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인민대중의 의지에 따르는 정치이다.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서 이 시대의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을 국가 권력의 주체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이 경우 여전히 독재 그러면 절대악이고 민주주의 그럼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대중들의 반응을 그래서 좀 존중한다면 독재라는 말은 독재라는 그 빨간 딱지는 자본에다만 붙이라. 그래서 자본 독재라고만 얘기하고 어, 민주주의라는 말은 존중하는 말은 노동자에게만 붙이라.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맨날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자본은 독재다. 자본 독재다. 이 자본 독재 벗어나야 된다. 자본 독재라는 말을 사람들이 꽂히는 것 같긴 하고 신자유주의 넘어서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게 뭐야 이런 신자주의가 뭐 어쩌냐 그 조금 시큰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자본 독재가 들어온다.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 형식적 민주주의로 흡해야 돼. 자본 독재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를 구현하자고. 또 절대다수 노동자 민주주의, 국가 권력이 주인이 되는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국가 이런 거가 근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에도 자본 독재 이데올로기의 총체적인 공작으로 인해서 노동자 자신들도 기피하는 말 꺼내기가 어려워. 금치고처럼 되었지만 이 자본 독재 극복을 위해서는 이거를 노동자 민주 자신이 자연스럽게 쓰는 일상화가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많이 늦게 끝나봅니다. 이 볼셰비키가 아직 소비에트들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단계에서 레닌이 난관을 초래하는 방식은 오늘날 이 독자 세력화를 추진한 노동자 정치 운동에서도 의미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레닌이 계급적 이해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임시정부나 소비에트들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뿌티부르주아 광해주의자들의 속임수를 폭로한 것.
그 온갖 사기들을 쳤는데 그것들을 폭로하고 또 노동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폭로를 통해서 선전과 조직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래서 후진층을 각성시키고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노동인민의 모든 그룹, 모든 연대, 이거 군대를 의미한 것 같아요. 연대와 광범위하고 동지적인 직접적 접촉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노력은 여러분 자신의 대열을 공고히 하고 모든 지구, 모든 공장, 모든 수도 및 교회 지구를 포함하여 기각에서 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조직하라, 선전하라, 뭐 이거죠. 반면에 레닌은 인민 다수가 강고하게 이게 단결하기도 전에 서둘러서 임시정부 타도를 외치면서 개인이나 무장한 소그룹들이 벌이는 지역적인 행동, 소그룹의 행동,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블랑키주의적인 시도다. 블랑키주의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블랑키주의에 대해서는 엥겔스도 빨꼬민에서 등장했던 그 움직임이니까 거기서 주도했죠, 입장을. 근데 실제로 빨꼬민은 이들하고는 다른 길을 갔고요. 그 빨꼬민 시대 그 비판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음모의 학교 속에서 성장하고 그에 걸맞은 엄격한 규율로 결속된 가운데 비교적 결단력 있고 잘 조직된 소수가 어떤 유리한 시점에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대중을 혁명으로 끌어들여 소수 지도 집단주의에 결집시키고 이 새로운 혁명 정부 수직의 모든 권력을 독재적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고 거기에 대중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꼬미는 이런 방향을 가져. 처음부터 꼬민이 인정했던 거는 집권한 노동자 계급은 낡은 국가기구, 관료제, 경찰, 상비군 이걸 가지고는 잘 관리할 수 없다는 것. 걔네들이 언제라도 뒤집으려고 그래. 또 이제 겨우 장악하게 된 지배권을 다시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이 여태껏 자신들의 적폐하여 사용되었던 낡은 억압기를, 상기근인데 이것들을 폐지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과 대의원들, 자신들 대의원들, 관리인들 예외 없이 언제라도 해임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앵겔스는 이 블랑키주의는 빨꼬민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봤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레닌주의 자체가 사실은 블랑키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블랑키주의 조직 원리를 그대로 대중운동에다 접목시킨 거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레닌이 특히 요 시기에 소비에트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파리코민 형태, 파리코민 유형의 새로운 국가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블랑키주의로 갈 생각이 꿈에도 없는 그런 거. 물론 그 이전 짜르의 전제하에서 그 경찰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뭐 규율이라든지 뭐 등등을 강조했던 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권력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소비에트 중심으로 하고자 했던 그 과정은 분명히 블랑키주의하고 관련. 이 레닌이 블랑키주의를 거부하는 현실적 근거는 뭐냐? 군대가 또 병사들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본가들이 원하는 걸 자기들이 빼앗는 방법은 폭력보다는 기반이다. 이런 게 계속 속임수를 쳐서 그래가지고 끄트부르주아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 하고 싶은 전쟁 계속하고 입장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짓 한다는 게 변혁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해준다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닌은 그때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하고 소비에트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요 시점에서는 내전의 양태가 뭐라고 하냐면 평화적이고 장기적이고 끈질긴 계급적 선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단계가 아직 아니고, 이거는 선전이 더 핵심인 단계다. 어, 인민들이 내전의 필요성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블랑주의를 위탁한 것이다. 우리는 내전을 찬성하지만 오직 정치적으로 의식 있는 계급이 벌이는 내전만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소수 전의만으로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건 그 범죄다까지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안 합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레닌은 임시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 폭력을 완전히 자제하자. 그리고 동지적인 설득을 통해서 투쟁하자. 참 말이 좋잖아요. 동지적 설득을 하자.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 느껴지거나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농민들을 이상하게 축구하고 방귀에 까고 뭐 그러고 가고 막 그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지금 앞에 동지적으로 설득하자. 이런 사업은 그래서 우구의 어린 설득에 의해서 또 사태를 앞지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또 농촌의 프롤레타리아들과 반프롤레타리아들의 대표들이 아직도 혼자인으로 스스로 완전하게 인식하거나 촉구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조직적 공고히 하려고 막 서두르고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지금 즉시 열심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을 상대로 마법을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설득하는 작업은 지금 당장 하자. 뒤로 미루지 마. 그런 얘기죠. 하지만 파리코민 유형의 국가의 소비에트의 권력은 평화적인 법률로 선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폭력에 의거한 것이죠. 병사들이 그냥 총을 툭툭 돌린 거고, 그 폭력은 경찰 등 낡은 권력기관의 폭력이 아니라 무장한 인민의 폭력. 소비에트를 건설하고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인민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경찰과 상비군을 대체할 의용군에 속해야 된다. 무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비에트도 파리코민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자신은 레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명예서 레닌이 파리코민을 주대하고 존중하고 이 소비에트야말로 파리코민 유형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망하는 거는 망해가지고는 성공해야 돼. 이런 입장입니다. 어, 또 뭐라고 자문을 하면 파리코민은 그 혁명 주체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의식을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이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충분히 이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초기 형성됐을 때 보자면은 소비에트의 상태가 더 열악했죠. 훨씬 더 열악한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유성이 있고 강요주에 막 빨려 들어가 있고 임시정부 만지하고 있어.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과정이 성공하지 않았다. 못했다면 빨리꼬민 애동과 그런 상태가 끝났을 거죠. 10월 혁명 후에는 그 폭력 사용의 필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독재가 의미하는 바는 비등하는 전쟁 상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적들에 대항한 투쟁에 있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상태다. 독재는 철의 지배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젤리처럼 누르게 대하고 젤리 같다.
처리지경입니다. 착취자들과 불량배들을 억압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으로 대담하고 신속하고 가혹한 통치가 독재다. 이제 말이 좀,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잡은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이 이제 좀 달라져요. 동지에 가지는 설득, 이런 개념, 뭐, 철권, 가혹한 통치, 분쟁,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원론에 입각해서 10월 혁명 직후에 있는 사회주의와 노동인민의 적들, 이건 왜 그러냐? 바로 금방 내전을 또 들어가죠. 반혁명 세력들이 끊임없이 막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냥 다시 또 동지애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냐? 뭐, 그냥 어제 나오는 유튜브에 하나 보니까 웬 노인네가 자기가 독구이를 가는 게 자라났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거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끼를 갈아놔. 북 쪽에서. 누구 하나 이제 치겠다는 거. 그런 게 한둘이 아니라 그래서 조직적으로 막 군대로 막 등장한대. 어떡할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과 그들의 식객들, 이, 이, 또 부르주아 지식인들, 또 은퇴하고 코도하는 부르주아 지식인, 나태한 자, 이건 좀 걸려요. 제가 막 생각해서 나태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분명한 모범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중요한 보호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도 있어요. 그다음에 난폭한 자, 이거에 대항하는 전쟁을 선언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쟁은 단지 선전과 선동의 도움만으로 경쟁을 도식하고 조직자를 선정하는 데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과 더불어 그 전쟁은 강제를 수단으로 수행돼야 했다. 그래서 레닌은 러시아 땅에서 모든 해충, 벼룩, 불량배, 빈대, 부자들 등등을 쓸어내는 다양한 강제 방법을 예시까지 하는 재밌어서 경험해봤어요. 한 곳에서는 어떤 데서는 부자들, 불량배들, 그 자신의 일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은 투옥될 것이다. 왜 노동자들 편하게 일 안 하고 이거 막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들에게 변소 청소를 시킬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형기를 치른 후에 그들에게 노란 딱지를 달아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개선될 때까지 유해한 인물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나태한 자 10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총살할 것이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는 뺐는데 어떤 것도 있냐면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감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다 통찰해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얼핏 보면은 우리가 방공 드라마, 영화 등에서 봤던 이 사회주의 운동 초기 시기에 막 이렇게 나는 총살됐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것들을 확 떠올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반대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반대쪽에서는. 저는 주고받아가면서 막 싸웠던 아주 끔찍한 그 장면들이 그 홍석영이 쓴 손님 있죠. 손님이라는 소설. 그 신천 학살을 소재로 해가지고 홍석영 아주 찜찜하고 잘 쓴다. 저는 황석영의 소설 하나만 딱 추천하라는 그 손님이에요. 너무 잘 썼어요. 진짜 리얼리즘의 아주 최고 동물주의가 그 성에도 꽉한 말투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면서 끔찍하게 어떻게 서울을 막 학살하고 죽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가. 이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황석영 본인은
이제 앞에 서문이나 뭐 이런 데, 서문인지 흑인지에서 약간 딴소리를 해요. 뭔가 그것을 다 아우르는 것을 찾는 듯한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소설 자체로 들여다보면 뭐가 원래 문제? 친일파부터 지주들 그 이전부터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에 가담하게 됐고 하는 그 역사는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의 시발점이 뭔가까지는 굉장히 분파적으로 보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에 더 부합되는 형태가 양비론이 아니라 그런 재미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혁명이 진행되거나 내전이 벌어진 상황이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는데 레닌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강제 형태가 혁명 계급의 발전 정도, 반동적 전쟁의 유산, 부르주아지와 뿌티부르주아지의 저항 형태 등의 특수한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개인들에 의한 소비에트 민주주의 앞에서 눈에 강조했잖아요. 파리코민령의 권태 개인들에 의한 독재 권력 행사, 개인 독재, 어떻게 보면 이것 사이에 원칙적인 모순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적인 모순은 없다. 그러니까 이 원칙적인이라는 말은 이게 스마르트의 외교용어로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음. 근데 아무튼 이제 레닌이 뭐 그런 뭐 외교적인 어법을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레닌은 그 소비에트 민주주의와 개인 독재 간에 모순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순이 없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그 모순이다라고 봐서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예컨대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위한 대규모 기계적 공업에서는 수많은 인민의 공동 노동을 관리, 감독할 절대적이고 엄격한 의지 통일이 필요하다. 공장 막 굴러가는데 누구는 딴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음. 이는 수천의 사람이 그들의 의지를 한 사람의 의지에 종속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다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이 대규모 기계자의 공업이라는 게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혁명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인민이 노동의 지도자들의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파리 코민이 노동자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이 공공 이데올로기의 주요 항목에다가 1인 독재를 연상시키잖아요. 하지만 레닌은 또 여기다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소비에트 소원들을 관료화하려는 뿌티부르주아적 경영에 맞서서 빈자들 전체를 실제의 통치 사업에 끌어들여야 돼. 빈자 전체가 다 통치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노동자가 생산 노동에서 자신의 8시간 과제를 마치고 나면 무엇으로 국가 행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든 어디 학교에서든 일하라. 이건 좀 괜찮나요? 아니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당시의 생산력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 당시에 생산력 수준으로 인한 분명해야 된다는 그 노동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오늘 사람 죽이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 노동력이 오늘날의 수준에까지 왔을 때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레닌은 그 혁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늘의 강조점을 이렇게 변경하는 셈이죠. 선전과 조직화, 동시적 설득을 강조하기도 하고, 가혹한 통치, 무자비한 강제, 이걸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변경들은 소비에트 권력을 발판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난관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사실 무너집니다. 당장 적들이 몰려오는데 어, 적들한테 걔네들은 또 쏘는 너무 능란하게 잘 쓰는데 걔들한테 동지애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들다가 다 맞아 죽는 거죠. 그럴 때는 가차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때 그는 인민들의 독재, 아래로부터의 통제와 같은 소비에트 권력의 원칙은 그래도 계속 고수하려고 했다. 제국주의 전쟁의 즉각 종식, 특병 없는 종식이라는 걸 또 고수해. 낡은 지배 세력의 반격을 제압하는 것, 이건 또 필수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투쟁해야 되지만 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 뭐 정해진 바 없이 그건 진짜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상기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얼어붙고 폐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 없을 것이다. 폐쇄적이거나 얼어붙은 상태로 둬서만. 사람 총으로 한번 죽여봐요. 아, 안 얼어보든 수가 있냐. 마음 그냥 총으로 잡. 하는 그래서 그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한 시간에 하고 숨기는. 아니 진짜 필요할 때 해봐. 진짜 우리가 게을러서 한 10명 중에 한 명. 진짜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은 결코 서구 자유주의자들 특기적으로 하는 빈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계사적이란 말을 썼고 해방적을 강조했고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좀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런 소비에트 운동, 오버 운동, 우리 노동자 정치 운동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인류사적인 거 세계사는 뭐 너무 거창 최소한 인류가 해내는 인류사 전체 속에서의 중요한 해방 전쟁 일환이다. 자본 독재, 자본부터 가장하는 그런 해방 전쟁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쟁 방법의 다양성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할 필요는 좀 있죠. 특정 조건 속에서 인민이 노동 지도자들이 단일한 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성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한다 괜찮대.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 장기화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때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 아래로부터의 통제라는 대원칙은 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을 지도해야 할 전위 당 지도자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당연히. 오판할 수도 있는. 물론 이러한 오판을 못하도록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굉장히 엄격하게 시험 대를 거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강조해요. 그냥 뭐 아무나 뽑아내는 게 아니다. 그건 강조하지만 그렇더라고. 최고 지도자까지도 뭔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중입니다. 이때 스탈린이 하는 말이 참 명확하게 당은 뭐 과거에 잘했다고 그런다 물어보고 생각하지 마. 매일 뭐 새롭게란 말은 없지만 새롭게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신뢰를 어떻게 이때 잘했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매일 새롭게 신뢰받아요. 그게 스탈린의 말이라서 나 좀 안 믿기는. 스탈린 말이 얼마나 좋은 게 말은 좋아. 그거는 뭐 이제 현실이 어떠냐는 문제는 우리가 또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말, 이론, 이런 이념은 중요해요. 뭐 이명박이 옛날에 녹색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안 믿겨졌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문제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해방적 주체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사유하는 능력, 습관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서 지도부가 아니면 당에서 뭐 이렇게 생각은 다 해주고
결정해주고 그럼 우리는 따르면 되고 이런 구조가 진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래. 지금 존중하되 스스로도 또 생각해서 진짜 오류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그런 능력도 그건 이제 대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본적인 그 변혁 기체가 돼야만 맞죠. 그래서 이는 노동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의를 대표해야 되잖아. 전의가 다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소수로 머물지 않고 다 대중을 다 전의로 만들어. 뭐전 뭐 군의 간부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의의 중요한 업무는 옆에 사람을 전의로 만드는 거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을 해서 이런 것은 노동자 민중이 제국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총체적으로 벗어나서 호민과 소비에트가 선구적으로 보여준 노동자 민주주의를 정치, 경제, 권력 영역만 아니라 의식, 감각, 욕구, 처우까지 넓혀가는 이런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배관계가 사라진 그 풍요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인류사적 해방전쟁의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장 풍요로운 평등사회가 오지는 않지. 또 노동자 국가까지 가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개개인들의 변화, 조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고민은 소비에트, 즉 노동자 국가 건설이 남겨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비에트의 후 발전 변화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주제로 또 남겨놓고 4월, 5월 전개를 레닌은 기술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운동이죠. 국가로서 운동으로서 출전을 둬서 정리해봤습니다. 부정한 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